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착한 기업의 선두주자 하면 미국의 파타고니아를 떠올립니다. 이 파타고니아에서 올여름 낙동강 녹조를 연구조사하는데 후원을 했다고 해요. 녹조는 중요한 환경 문제고 강과 하천의 생태 회복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후원의 이유였다고 하죠. 최근 파타고니아 창업주의 통큰 기부에도 또 세계가 놀랐는데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회사 지분 100%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면서 환경재단과 비영리단체에 내놨습니다. 친환경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성공시킨 창업주인데도 항상 어느 정도 입을만 하면 새로 사지 말고 그냥 입던 걸 입으라고 하고요. 또 제품 팔면서도 이 재킷 사지 마세요. 이런 광고도 만들었었죠. 화려하고 유행에 민감한 섬유 패션 산업은 사실 석유 다음으로 큰 오염원을 만드는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염색이나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물을 써야 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가 섬유 산업에서 나오는 걸 보면 플라스틱처럼 심각한 것이 또 우리가 쉽게 버리는 옷들이죠. 오늘 답공공에서 이런 버려지는 옷의 문제를 알리는 활동 소개합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현재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점점 맑은 날씨 이어지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안동 지역 아침에 1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예천군이 지난해 10월 8일 용문 및 감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하고 환경부로부터 내일인 9월 29일자로 상수원 상륙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을 변경 해제 고시됐습니다. 이번 변경은 1994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해당 지역인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은 상수원 등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걸로 전망됩니다. 군은 예천 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 감천 상수도 급수 지역에 공급하고요. 예천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212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해 용문면 상금 공리외 9개리 76.59제곱킬로미터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인 떡, 빵류, 음료, 농산물 가공, 기계 제조 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3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비 소식은 없고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원전 누설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은 지난 5월 보고에서 1호기 저장조 외부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누수가 시작돼 12월에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는 월성 1호기 저장조의 균열 부위에서 오염수가 새는 등 방치 수준이었다면서 즉각 이 저장조를 폐쇄하고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맥스터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틈이 생긴 에폭시 방수막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국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저장조 관리 실태를 살피고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대국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이 삼중수소 등 반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1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교통 혼잡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주차 단속 방법을 모색합니다. 크루즈 운항으로 차량 선적이 가능해져 울릉도 내 차량 운행이 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통행과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울릉 크루즈가 입항하는 사동항은 하선하는 승객들과 자동차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동해 도로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도로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교통 혼잡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동항 여객선 부두 주변엔 4차선 도로가 존재하지만 도로가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차선만 운행 가능한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주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골목길 도로는 2차선이지만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릉군은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차 단속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울릉으로 가는 또 다른 크루즈가 취항하는데요. 모두가 안전하게 울릉도를 즐기실 수 있도록 교통 질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가죠. 네, 만기 연장입니다. 만기 연장. 어제 안 그래도 약간 얘기 들었는데 대출 만기 연장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여파로 대내 여건이 나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이 방역 대책이 좀 달라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들 좀 사정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최대 3년간 만기를 대출금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금융위원회가 얘기를 한 건데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이 만기 연장, 이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조치가 2020년 4월 시행이 됐어요. 네. 그 이후로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됐는데요. 이번이 5번째 연장이 되는 셈입니다. 네. 지금까지 362조 4천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고요.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조치를 좀 보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 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하고 아울러 새 출발 기금이나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이제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는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좀 전환 이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한 다음에 네. 대출을 갚을 수 있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내년 9월 되면 상환 유예 조치가 일괄적으로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료 전에 정상 상환 계획을 마련하거나 그렇습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조치 자체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었는데 네. 이렇게 연장이 돼서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1리터 3,000원입니다. 예. 기름값 3,000원 본다는 거죠. 기름값 3,000원이라고 하면 정말 이거 무섭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많이 고통받으실 것 같고 1리터 3,000원은 이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예요? 우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놀래라. 무슨 얘기예요, 우유? 네, 지금 보면은 이 소비자 평균 가격 1리터 기준으로 우유를 보면 네. 2,765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원유 뭐 얘기하시는 거죠? 원유 가격.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 미뤄왔던 원유 가격 인상 논의가 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당국과 이 당국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낙농업계와 우유업계가 지난 20일부터 올해 원유 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진흥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10월 15일까지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낙농진흥회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뭐 유업체나 낙농가가 따르는 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8월부터 새로운 우유 가격이 결정돼 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낙농업계와 유업체 간의 의견이 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네네. 뭐 그러다가 최근 낙농가도 정부의 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협상이 뒤늦게나마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 이걸 좀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음용류와 가공류로 나눠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이게 도입이 돼요. 네. 결국 이번 원유 가격은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따른 마지막 가격 협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생산비 연동제 같은 경우는 최근 1, 2년간 생산비 증감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원유 가격 인상폭을 정해요. 네. 이에 따라서 올해 원유 가격은 2020년 2월 된 생산단가 인상분, 그러니까 리터당 18원과 올해 상승한 생산단가 34원, 이걸 합친 52원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비 증가분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최소 47원에서 최대 58원까지 인상이 가능한데 네. 지난해 원유 가격이 리터당 21원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이 150원에서 200원 인상이 됐는데 이걸 뭐 대입해 보면 원유 가격이 47원에서 58원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300원에서 500원을 그러니까요. 오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리터당 3,000원 시대가 열릴 거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말 안 오르는 게 없고요. 우유 가격 오르게 되면 물가 따라 오르는 게 난립니다. 많잖아요. 우유 안 들어가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요즘에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든 우유 가격 그렇습니다. 올라서 예. 다 오른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부의 고심도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도로 위의 흉기. 어떤 네. 차를 말하시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도로의 흉기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 게 네. 바로 불법 판 스프링 적발 뭐 이런 거잖아요. 아, 이 얘기 네네. 계속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네. 이걸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우선은 최근 4년간 화물차의 불법 튜닝 단속 건수가 4만 건에 달한다. 이것도 좀 오. 말씀을 드릴게요. 엄청나네요. 단속 한 네. 건수도. 4만 건, 그러니까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네. 단속을 한 건데 후보 반사판 설치 상태 분량이 1,8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반사판 설치가 잘 안 돼 있으면 뒤에서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이제 그리고 이제 불법 등화 설치가 1,042건, 등화 손상 이게 7,351건, 후보 안전판 불량이 2,240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화물차 불법 튜닝 행위 중에는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2,340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불법 판스프링 적발건 이게 2020년부터 3년간 605건이나 적발이 됐거든요. 판스프링은 아시겠지만은 화물차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하부에 설치되는 충격 완충 장치예요. 네네. 그런데 일부 화물차주들이 화물차의 적재량을 늘린다는 이유에서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해서 적재함 옆에 지지대 형태로 끼워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네. 이 중 일부가 주변을 달리는 차량에 덮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보셨죠? 네. 앞유리에 이제 사망 사고 나고 하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 튜닝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판스프링을 불법적으로 개조해서 달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떨어져 떨어지는 움직이고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아니 그런데 네, 네, 화물차가 안 그래도 크기도 좀 크고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뒤에 가면 왜 좀 살짝 그러네.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뭐가 진짜 그런 떨어지지 않을까? 날아오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로의 흉기다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네네. 이 국회에서는 여기 관련돼서 이걸 근절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국민들의 우려, 염려 이걸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화물차 기사들의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무 여건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함께 고민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해줘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네,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죠.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추가 발굴입니다. 추가 발굴. 이게 저기 그 5.18 안매장 추가 발굴 그 소식인가 네.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옛 광주교도소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이 신원미상 6월 중 한 기가 5.18 행방불명자로 잠정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추가 안매장 발굴 조사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서 이관받은 53곳의 안매장 제보 현장 중에 30곳에 대해서 선행조사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6월 더미가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인근 10여 곳을 비롯해서 주남 월남마을 일대와 효천 송암동 일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던 곳과 또 기존 안매장 의심 지역 주변이에요. 그래서 그중 옛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는 최대 50여 구의 시신이 안매장됐다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이거 용역 결과가 네. 좀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안매장 제보 현장의 지형 지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상태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본다고 하고요. 또 안매장 제보자를 면담 조사하고 군 관련 기록과 작전 상황 일지도 비교하겠다, 네. 분석하겠다,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좀 차분히 꼼꼼히 잘 조사가 돼서 정말 이 5.18 관련된 안매장 당한 분들이 좀 다 발견됐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예. 끝까지 그렇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마지막 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인류 첫 지구방어 실험입니다. 네. 어제 이거 소행성에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거 그거 얘기 성공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에서 좀 봤던 거잖아요. 아마겟돈 이런 거에서. 예, 그 영화에서 네. 봤었는데 네. 그게 정말 실현이 된 거고요. 네. 이 다트라고 불리는 우주선이 작년 11월 말에 발사가 됐었는데요. 이게 날고 날아서 소행선 다이모르포스에 이제 정확히 충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목적한 거에 제대로 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확인해봐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2년 뒤에 헤라라는 위성이 또 간다고 우주선이 간다고 하는데요. 좀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국 곳곳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탐방하면서 알리고 또 마을에 대한 역사와 유래를 전하는 마을 해설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을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다윤 리포터가 그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다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2022 포항시 마을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은요. 이제 주민들이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고 나면 포항을 알리는 마을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가 이제 마을 스토리를 전달하는 해설자로서 그냥 하나에 있었던 사건만 줄줄이 나열하는 시간이니 그럼 나열하면서는 우리 중앙동은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는 이런 핵심 메시지가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에 사는 주부 장영희입니다. 공사도 다니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설거지나 음식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사센터 가서 일을 배우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아요. 마침 여기는 오후 시간대.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긍지를 가지고 나도 뭐가 당당하게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공부가 끝나고 나가서 해설사를 한다면 우리 포항을 더욱더 잘 알리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다른 지역에 가서 봤거든요. 그냥 이건 어디고 이건 어디고 이게 아니고 즐겁게
좀 기억에 남게끔 포항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알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최동은이라고 합니다. 되게 강사님이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모르는 팀원들이랑 친해지고 또 마을 해설사가 되었을 때 다 처음 보는 그런 관광객들에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잘 설명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재밌고 신청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몇몇 분들만 한 20대고 전부 다 한 60대 이상 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으셔서 처음에는 세대 차이라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강생분들이 되게 먼저 어머니처럼 다가와 주셔서 재밌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중앙동에서 교육하는 걸 취재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20대 청년도 있고 60대 주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네. 또 이제 이 6주 과정으로 총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중앙동 역사문화 이론 강의와 또 해설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다음 기초 현장 실습과 마을 해설사 우수 사례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체험도 하고요. 또 중앙동 문화역사 전시회를 보면서 이제 직접 해설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양성 과정이 무료로 진행됐는데요. 기획 담당자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 포항 마을 해설사 양성 과정을 기획하고 지금 총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재생연구소의 김진환 소장입니다. 포항시 마을 해설사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우리 마을의 매력적인 장소와 이야기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변화된 마을의 모습들을 여행 상품으로 기획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마을을 알 수 있게 안내하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 중앙동은 2015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중에 북구청 3층에 가시면 포항시 중앙동의 역사를 보존하는 아카이브 전시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 마을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카이브 전시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해설하실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성과 현장 시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북구청 3층에 조성될 아카이브 전시 공간의 이해를 보다 쉽게 전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마을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고요.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다며 또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또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필요하고 또 마을 해설사에게 중요한 해설 스킬뿐만 아니라 유머와 소통 기법도 배웠고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스피치를 개별 트레이닝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모둠 활동 시간에는 이제 좋은 마을 해설자가 되기 위해 연령대 상관없이 의견을 열심히 주고받았는데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강사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석희라고 합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때 막 파노라마 같은 게 지나가니까 너무 재밌고 조금 이제 가공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죠. 요소별로. 제일 먼저 마을 해설사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을이라는 게 있고 해설이라는 게 있고 사라는 게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을의 의미가 뭔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적인 행정적인 구역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옆집에는 누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는 어떤 음식들을 먹었고 이런 모든 추억들을 가지고 시간, 공간, 환경적인 여건을 다 우리는 마을이라는 걸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이제 해설,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함께하고 있는 차시 동안에 진행을 나갈 건데 그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문화, 역사,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서 스토리로 만들고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엄청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해설사라는 게 텔러로서의 역할이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명이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지켜야 되는 약간의 에티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저 오늘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마을 해설사가 된 수강생들을 다시 꼭 한번 현장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계속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7월 1일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7, 8, 9. 만 석 달이 다 돼가네요. 고통 없는 혁신은 없다. 한 푼의 세금, 시민 세금도 낭비하지 않겠다. 홍준표 시장의 철학에 따라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공기관 또 출자 출연기관 인선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소통이나 통합 행보가 부족하다라는 얘기, 그런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야당은 이런 대구시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입니다. 예. 얼마 전 주말이었나요? 수성몰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렇게 SNS 하신 거 봤습니다. 예. 8월 초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잖아요. 네. 네, 한 2달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과거 그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공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청지 못하고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대구고법, 지법, 교육청, 대구지방변호사회, 양노총, 3년대 경실련, 천주교 교구, 대구 기독교 청년학교 방문하고 네. 고견을 듣고 있고요. 언론사도 예방하고 있고 우리 고문님들 그리고 정진 우리 민주당 시당위원장 지역위원회도 참석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민선 8기 출범하고 이제 만 석 달 지나는데 대구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하셨습니다. 우려가 많다고도 하셨고요. 예. 걱정이 많이 돼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구 100년 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본 깊은 논의 없이 독단적이고 자기 멋대로식 정책을 남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큽니다. 네. 그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먼저 치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0년간 노력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이 합의를 해서 해평 치수원을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안동댐에 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공급한다든지 그걸 그렇게 추진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말도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네. 그런데 안동댐에는 또 태적토 안에는 바람 중금속 물질이 검출을 됐고요. 지난 5월에는 환경부에서 발표 내용에도 카드뮴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또 안동 시민도 금을 안 먹어요. 반변천물을 치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 30년간 합의한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안동댐 맑은 물 하회를 추진하고 있는지 대구 시민 혹세무민 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고요. 네. 두 번째가 또 신청사 부지 달서구 있지 않습니까? 예. 정수장. 예. 부지를 이게 15만 8천 제곱미터인데 이게 4만 8천 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한 57%, 한 2만 7천 평을 매각해서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청사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거는 지금 또 무산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쪽으로 옮기는 가는데 네. 거기 전체를 조성하면서 돈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57% 정도를 매각해서 상업시설로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체 시청사 들어설 면적에서 반 정도를 반이 아니고 57%니까요. 반이 넘는다. 예. 네, 팔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시청사. 이거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 후보로서 엄청나게 토건 쪽이다 하겠다는 대구시도 땅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땅은 대원칙이 매각하지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배고프다고 종자씨까지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 가고 있는 건 잘못 가고 있다. 또 잘 가고 있는 거는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만한 거는요. 또 공공부지를 막 다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 반발이 있으니까 성사하고 7곡 행정차원 부지 매각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시청사 이전 기금도 존치한다고 하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외에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 통폐합을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보시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잘못하면 전문성이 엄청나게 결여돼요. 지금 권영진 시장이 8년간 했는 걸 모든 것을 지금 뒤엎는 거고,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해서 문화재단, 오페라하우스 등등 여러 가지 미술관 해서 통폐합을 한다는데 거기에 또 관광재단까지 합쳐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질적인 요소까지 해서 무조건 줄이겠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대구시가 발돋움할 수 있는 한 분야는 우리가 대기업 유치, 굴뚝 있는 산업을 유치하기 힘든 대구시 여건상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본주의 잣대로만 들이대서 이익을 내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문화예술을 진흥하자는 대구 시민으로서 참 유감으로 의견을 표시합니다. 네, 제가 금방 드린 질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는 거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긍정 전환인데 우선 너무 네. 제가 한번 8월 6일 날 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방문 한번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도 최근에 2달 지나서 안 만나시겠다고 최종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 기자협회 체육대회 가서 시장님 2달 동안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왜 안 만나주세요? 그 얘기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네. 아이고 민주당 사람을 만나면 영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안 하시겠다니까 예의상 한번 방문하는 것도 안 받아준다니까 저는 이분은 길을 닫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공기관장과 임원 연봉 상한제 도입한다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요 모든 예산을 낭비를 줄이고 대구 부채를 축소하겠다 이렇게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직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자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진 거거든요. 전문성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전문성 산하기관들이 결국은 예산이 누가 주느냐 하면 대구시가 주잖아요. 네네. 그 산하기관은 결국은 대구시 공무원 눈치만 보고 우리 예산 더 받아오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물론 조직 임기 초기에 아주 스피디하게 처리하셔야만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논의하고 수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9월에 대구시의회 정례회가 있었고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주요 현안들이 나왔어요. 홍준표 시장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자당의 시의원은 소위 말해서 당신하고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서구에 트램하는 시의원이 질문하니까 그거 추진하려면 다음에 시장 돼서 하세요라든지 허허 하든지 무슨 나무나듯이 하듯이 아랫사람에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본인도 대구 시민이 뽑은 선출직이고 대구 시의원 32명도 대구 시민이 뽑은 견제하라고 뽑아놓는 시의원들인데 그 사람을 아랫사람처럼 아니 급이 한 수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더 많이 하고 당신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는 저는 시민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조례안 심사가 보류돼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신청사 매각 일부 매각 57% 매각하겠다는 의회 통보도 안 하고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의회에서 발끈했다는데 지금 대구시 의회가 32명 중에 민주당 딱 한 분 계세요.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최근에는 조례심사도 통폐합하는 조례심사도 보류한다는 이런 게 있는데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재심사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견제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닌지
지난 4년 전에는 그래도 30명 중에 우리 5명 민주당 의원에서 좀 했거든요. 저도 당시에 대구시 부의장까지 했으니까 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시간을 다음에 따로 내서 예, 예. 진지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그거는 그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좀 이렇게 소통하고 좀 이야기도 듣고 예. 시민들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네. 지금 행사장에도 대구시가 주관 안 하는 건 전혀 안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네. 좀 심각합니다. 그 집행부와의 의견 충돌도 있고 의회나 시민사회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한쪽에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예. 뭐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아는데요. 저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자기가 당신께서 지금 4년 동안 100년 대계를 설계를 한다는데 4년 이후에도 대구시장을 계속할 계획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시장은 다음 대통령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는데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마을에 막 이렇게 저지를 해놓고 가시면 여기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 피해는 대구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대구시 집행기관, 의회 뭐 여러 재단체하고 좀 소통하시면서 네. 두루두루 섭렵하시면서 대구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독재지요. 강력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독선이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산하 공기관들이 일단 이전보다 슬림해졌어요. 통폐합 조례안이 지금 다 통과된 거죠.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통폐합 조례됐죠. 다 통과됐습니다. 그죠? 예, 원회의로 무조건 대구시의회가 다 방망이 두드려 줬죠. 그러니까 대구시의회도 좀 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대구시 집행기관을 견제하라는 준엄한 대구 시민의 명령을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당이라고 무조건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예. 자,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 대구시의 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산하기관장 내정자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이죠. 출자 지금, 출연기관도 있고요. 예. 예, 출자 출연기관 인사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훈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또 뭐 행복진흥원 같은 경우는 뭐 또 전 대구시의원 하신 분을 했는데 이분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분은 또 좀 그 선거법 위반이 무리가 일으킨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런 이유도 들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도 5명 추천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없다고 재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신 분이 없다 이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넓은 그런 시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고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입니다. 네. 뭐 대구 경북이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만 사실 이제 왜 이렇게 됐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아마 임기 중에 해야 하실 일들이 많고 또 하시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얘기 마무리하시는 얘기 들어볼게요. 예. 지난 대구시는 30명 중에 5명이 있었는데 지금 32명이 되고 1명밖에 없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셔서 혼자서 많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께서는 대구 시민에 좀 신뢰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께서도 우리도 저희들은 내후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에 12지역에 당당하게 2-3석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래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 그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조만간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의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대구시장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조만간 홍준표 시장 모셔서 이야기 듣는 시간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11시 45분 됩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보는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공익활동 소개해 주실게요? 네, 오늘은 패션에 대한 얘기를. 패션요? 갑자기 귀가 썰깃하시죠. 싫어하는 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패션에 대한 얘기인데 패션은 패션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버려지는 옷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시작하면서 그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KBS의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버려지는 옷 관련해서 취재한 무서운 그쵸. 진짜 상도 받았죠. 네,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오늘 소개하실 팀은 어떤 팀인데요? 네, 저희 공익활동 스텝업이라는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음 팀이라는 다음? 네, 다음. 발음이 제가 경상도라 다음. 네, 사람 그렇죠. 다움 뭐 이런 것처럼. 아마 네네. 그 이따가 인터뷰 내용에 다르겠지만 좀 다른 뜻의 다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그동안 씨앗 사업에서도 환경이나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특히나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제 환경 의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에너지 문제나 물 문제, 뭐 공기 문제 되게 다양한데 옷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최근에 좀 생각을 잘 부각되고 안 하고 있는 것 살았어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팀이 옷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어떤 요 소재를 가지고 환경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상에서 굉장히 접하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맞습니다. 환경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 있는 팀입니다. 아예 옷을 만들고 옷을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는데 혹시 안 그러셨어요? 저 옷장 따기 알고. 아유, 입을 옷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 아마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온 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계절이 바뀔 때면 더욱더 그렇고 옷장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입을 옷이 없다. 있는 게 옷인데. 도대체 아이고, 작년에는 무엇을 뭐 입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만큼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패션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다가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고가의 옷을 사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옷값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시내 특히 동성로나 길거리를 가보면 커피 한 잔 값에 티셔츠들 5,000원, 10,000원.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와닿습니다. 예, 와닿죠. 네. 몇 년 전부터 이게 패스트 패션이 생기면서 옷을 두고 입는다는 인식에서 한 해 입고 버리지 이런 게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물가 물 별로 없고 이럴 때 막 아끼고 또 두고 입고 했던 것들이 좀 꿰매 입고 진짜 좀 생각들이 전환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 보면서 느끼지만 저 많은 옷이 다 팔릴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안 팔려서 2월 가고. 네, 2월 가기도 하고. 거기서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냐면 폐의류로 폐기가 되는데요.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 나라가 폐의류 수출 세계 5위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고요? 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많이 버려지는 거고. 네네. 옷이 이제 매장에 걸려 있는 생산된 옷들의 한 40% 정도를 폐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정말입니까? 그렇죠.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생산부터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좀 만들고 있는 이런 셈이라서 옷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이제 좀 접근해 볼 때가 됐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팀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의 멤버 서미연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20대 청년들이 꾸리고 있는 단체로 환경, 인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모두를 위한 일과 다양한 주제들의 교차성을 발견하였고 그렇게 저희가 슬로건으로 안전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행동한다고 다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는 대구에는 왜 친환경 가게가 수도권에 비해서 현저히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다음이 대구 지역 친환경 마을 공동체와 활동가들을 인터뷰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는 잡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스텝업 사업을 하면서 사실 주변에는 이제 새 옷을 자주 입고 금방 버리는 데다가 중고 옷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옷장 사연도 받고 옷교환 장터도 열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놀랐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옷이 얼마나 환경에 좋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옷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좋지 않은지
스텝업 하면서 그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서울에서 이런 특별한 장터를 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스텝업이 저희한테는 또 다른 이제 발돋움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와, 근데 사실 만드는 옷의 40%를 버린다는 얘기가 저는 네. 너무 지금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세계가 엄청난 이 섬유 패션 산업을 네. 좀 친환경적으로 돌리려는 노력도 합니까? 예, 이제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네. 아직은 뭐 국내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사실 옷을 재활용통에 넣음으로써 뭔가 재활용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재활용 비율은 굉장히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제 폐의류로 수출이 되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패스트 패션을 이제 종식시키겠다라는 비전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섬유 산업도 패션 산업이 워낙 많은 산업 부분에 차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이런 패스트 패션을 좀 종식시키고 친환경적인 패션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러 제도나 규제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사실 그러다 보면 경영 전략들도 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하죠. 옷을 조금 더 오래 입고 뭐 어디 수선해서 입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위한 발돋움을 하는 것 같고,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이제 폐 의류들을 수입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수입을 합니다만 저희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나 영상들을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 안에서도 사실 재활용이나 이런 건 힘들고 대부분 버리거든요. 강에 버리거나. 바다 강에 버린 그 쌓인 옷 보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산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 비닐, 플라스틱 이런 구체적인 소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이렇게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이렇게 환경 영역 안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부분을 개인들이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옷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쓰레기 배출을 내가 스스로 얼만큼 줄이는가를 스스로 챌린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과연 쓰레기를 뭐 휴지통에 딱 버리고 그게 내 눈앞에 사라지니까 얼마나 버린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9주 10주 동안 계속 자기 챌린지하면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한 10주 차 되니까 굉장히 소량의 에너지만 쓰레기만 만들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생활에서 실천하는 분들도 많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건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의 활동이 기후 위기를 막는 아주 중요한 공익 활동이기도 합니다. 일단 다음 팀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와서 우리 얘기 나누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움직임 다움이라는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진입니다. 이번에 공익센터 스텝업 사업으로 하게 된 거는 패스트 패션과 기후위기 문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느린 옷장, 환경적인 옷장을 가지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기후 행동에는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저희가 행사 같은 거를 열면 처음에 목표가 44벌의 옷을 교환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다면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실제로 기부도 150벌 정도 받았었고, 그리고 시민분들끼리 교환해 주신 옷도 110벌 이상이 되어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또 2차 행사도 진행을 예정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직접 시민 참여형 행사에는 되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대구가 또 섬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 색깔을 좀 더 가지고 이 행사를 지속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전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 나만 아니면 돼. 네, 맞습니다. 그러다 다 죽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다음 팀의 이런 활동을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반갑고 사실 고마운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소개도 하신 것처럼 헌옷 축제할 때 저도 이제 옷을 기증을 했는데 기증할 때 옷에 대한 짧은 사연을 적어서 이제 마치 어디에 이거 나한테 보내듯이 어떤 의미인데 의미라는 걸 적어서 보내곤 했는데 네. 말씀하실 때 시민들의 반응이나 참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은 또 얼마든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그 폐의류 수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라는데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올 연말까지는 옷을 사지 않으리라 난 이런 사겠다. 결심을 했는데 네네. 결심을 하고 나서 지나갈 때 많은 예쁜 옷들을 보면서 예쁘다 하는데 내가 이런 결심을 했지라고 이렇게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 챌린저를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00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이 시각 시내도로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합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면 침산교 지하차도에서 경대교 지하차도까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희망교에서 중동교 빠져나가는 구간만 차간 거리 다소 좁혀집니다. 반대 방향은 전 구간 무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동북로 연암내거리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구간도 무리 없이 지나고 있고요. 화랑로 망우당구가 차도에서 효목내거리 구간도 지체나 정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작업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청통화촌 나들목 1.5km 지난 지점 2차로 막고 작업 진행 중인데요. 사고 여파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작업 여파 받아서 포항 방향 청통화촌 나들목 일대 1km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의성나들목 지난 166km 지점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개량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내일 구미에서 2022 전자기계업종 추나추동 취업 한마당이 열립니다.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 43곳이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먼저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에서 기업의 채용 근로조건 같은 거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현장 면접 참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